예, 제가 데모를 좀 할 건데요. 자마린 데모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좀 보여드리고, 이클립스 안드로이드 좀 보여드리고, 자마린 데모를 할 건데요. 자마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뭐 다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2001년에는 이제 노벨 쪽에서 스폰서십을 받아가지고 만들다가 오픈소스로 운영이 됐죠.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자마린이라는 회사가 탄생했고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13년도에 자마린 이버브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 한 800명 정도가 와서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이밍에 조금 혼돈이 있는데 뭐 예전에 그 모노터치 뭐 이렇게 부르던 것은 사실은 자마린.iOS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자마린.android 해서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자마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버브 행사를 보니까 C# 5.0 규격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SDK가 실버라이트 수준인데 이제는 .NET 프레임워크 4.5의 스펙에 거의 프로파일을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마린은 한번 좀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께서도 조금 유념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이버브 행사를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테스트예요. 장비가 너무 다양하게 있잖아요. 화면 사이즈도 다르고 또 스펙도 다르죠. 메모리도 다르고 CPU도 다르고. 그래서 한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릭하게 오픈하는 경우는 테스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장비들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좀 육성하는 곳에서 장비들을 막 수십 대를 사가지고 주잖아요. 그죠? 주면서 이걸로 테스트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자마린에서 이번 행사에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실 장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여 개의 디바이스에서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APK 파일을 딱 올리면요. 그 자마린 클라우드 내에서 100여 대의 머신에서 쫙 테스트를 자동화해서 출수해주고 그 결과들을 레포팅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마린 쪽의 컨셉은 이렇죠. UI 단에서 혹은 네이티브 API도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SDK가 제공한 네이티브 API, 뭐 iOS가 제공한 네이티브 API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HTML, 자바스크립트의 접근은 어땠나요? 그걸 다 추상화해 버렸죠. 그렇나요? 전화 받기라는 기능을 여러분 구현한다 그러면 전화 받기 기능이라는 함수를 하나로 딱 만들어요. 그리고 iOS에 수행될 때는 A를 호출하고 안드로이드에 수행할 때는 B를 호출하고 윈폰에 수행할 때는 C를 호출하는 구조죠. 그래서 개발자는 A만 알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였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전화 받기만 되는 거예요. 전화 안 받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화 안 받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었죠. 야, 이 분명히 폰에는 전화 안 받기 기능이 있는데 내가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전화 안 받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많은 한계를 느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자마린은 그런 식의 접근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 로직들은 다 공유하고 UI나 혹은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기능 셋은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드로이드 SDK가 제공하는 모든 API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쓰는 방식이 C#이라는 랭귀지의 특성에 맞도록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iOS로 가면 오브젝티브-C로 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SDK가 있을 텐데 그걸 뭐 임의로 추상화하지 않고 그걸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접근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는지는 데모를 좀 봐야 알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 데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자마린으로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수행하게 되면 프로세스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달빅하고 그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모노라는 플랫폼이 올라가고 모노 위에서 닷넷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수행이 되고요. 두 개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 그러면 예, 뭐 닷넷 쪽에서도 달빅 위에서 수행되는 자바 API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리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운용이 되고요.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링커가 있어요. 링커가 있어가지고 닷넷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배포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닷넷 자체가 너무 크거든요. 40메가, 100메가 이렇게 프로파일에 따라서 좀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링커가 있어서 쓰는 API들만 쭉쭉 뽑니다. 뽑아가지고 사이즈를 작게 줄일 수 있어요.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이제 좀 데모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 익숙한 그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부터 좀 한번 짚어보고 얼마나 더 편해졌나? 그리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는 실력이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 안드로이드 스터디에서 오신 거죠? 아닌가요? 안 해도 됩니다. 네, 안드로이드 스터디 뭐 이렇게 하고요. 네, 뭐 저는 모르니까 쭉 갑니다. 네, 가보죠.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는 보니까 XML 형태로 이제 UI를 디스크립션 하게 돼 있죠. 상당히 좋은 시도고 윈도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없는 실력이지만 대강 좀 고쳐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좀 바꿔보고요. 네. 버튼 하나 넣어볼까요? 버튼 하나 넣으려면 버튼 뭐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위스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버튼은 레이아웃 위스죠, 그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스는 폰 얼마로 할까요? 매치 페어런트로 할까요? 그 사실 요거 매치 페어런트, 그 필 페어런트도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 뭐 전산학적인 관점에서 안드로이드의 플랫폼을 보면 안드로이드 자체의 초기 디자인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액티비티 구조, 인텐트 구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이런 거 있죠. 그런 구조들은 상당히 좀 모던하고 잘 돼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 UI 쪽에 툴킷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버전이 업그레이드 굉장히 빨리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UI 툴킷이나 이쪽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뭔가 통합의 관점에서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타블렛도 들어오면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용자들이 하위 호환성을 완전히 깨트리고 형태로 이 툴킷들이 확장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그냥 좀 그냥 그렇습니다.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랩 컨텐트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아이디도 줘야죠.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플러스 아이디. 그래서 버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 텍스트는 hello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버튼을 만들면 되고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그냥 재미삼아 써봤습니다. 그러면 버튼 생겼고 그리고 이제 버튼에 관한 이벤트 핸들러를 붙여야 되니까 서쪽을 좀 봐야 되잖아요. 버튼 그래서 뭐 제가 잘 못하거든 알려주십시오.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TTON 버튼은 버튼 캐스팅하고 find view by ID 하고 r. 마우스를 클릭할까요?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이 set on click listener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버튼에 관한 이벤트 핸들러를 붙이는 것이 자바에서는 특정 클래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오브젝트를 기체로 생성하고 그걸 이제 셋으로 이제 어태치하는 구조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조금 괜찮은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노니머스 클래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뷰에 on click listener를 붙여가지고 화면이 좀 작네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make text 해서 텍스트는 뭘로 할까요? 이게 지금 이름이 메인 액티비티네, 그죠? 메인 액티비티에 액티비티 맞나요? this 이렇게 쓰죠. 두 번째 출력할 건 내용이니까 hello 이렇게 쓰고요. 세 번째는 뭔가요? length죠 아마. length long show
예측이 되시죠, 그죠? 어떤가 하는 거지. 버튼 하나 놓고 클릭하면 토스터 띄우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거 이제 자바에서 안드로이드에 이클립스 개발 환경으로 개발한 거죠. 뭐 수영은 뭐 안 해봐도 뭐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해보시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이렇게 하면 뭐 헬로가 이렇게 뜨는 거죠. 간단합니다. 뭐 코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것을 이제 자마린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개발을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C#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마린을 좀 깔아놨어요. 자마린에는 사실은 그 모노 디벨롭이라고 하는 독립된 ID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노 디벨롭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도 한번 구경을 하실 겸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제가 좀 깔아놨어요. 자마린을 까시게 되면은 여기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용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런 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보죠. 화면이 조금 작으니까 됐네요. 이미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기존의 이클립스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랑 구조가 거의 흡사합니다. 단지 랭귀지가 C#으로 선택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리소스를 보시면 구조가 비슷하죠. 레이아웃이 있고 드로워블이 있고 밸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밑에 이제 UI가 보통 UI를 디파인하고는 XML이 오는데 확장자만 이제 AXML로 바꿔놨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소스로 가서 XML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대로 한번 써보죠. 뭐 버튼 1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네요. 소스를 이제 붙여야 되니까 액티비티 쪽에 가서 액티비티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름이 조금 다르죠. 이게 이제 언어와 플랫폼의 차이에 따라서 이 특성을 조금 뭐랄까요 반영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R 이렇게만 쓰지 않고 리소스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캐스팅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네릭 타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네릭 타입과 캐스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마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버튼으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해가지고 그것을 구현하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세트해서 이제 설정하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합니다. 버튼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로 많이 쓰는 형태인데요.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하나 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를 바로 붙이는 타입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해가지고 생성하는 방식도 상당히 가치가 있고 멋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의 방식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지 않고요. 여기다가 delegate라고 하는 형태를 써가지고 함수를 바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은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까 봤던 anonymous type 클래스랑 좀 비슷한 구조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 내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스트를 쓸 때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토스트 make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main activity.this를 왜 썼는지 아시죠? 그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thi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ello 그리고 좀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너머레이션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점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툴링이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컴파일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수행이 되는지 이건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에뮬레이터 찾죠. 찾아서 수행을 합니다. 이건 아까 수행된 것 같고요. 제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7이라는 타이틀로 수행이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포 절차를 하고 있고 컴파일된 내용이 복사가 됩니다. 이때 이제 복사되는 내용의 바이너리는 그 C#으로 컴파일된 IL인 거죠. 자바로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가 아니라 C#으로 개발된 IL이 배포가 되고 모노 환경에서 수행이 됩니다. 수행이 됐고요. 똑같이 되죠. 그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자바로 개발됐는지 아니면 C#으로 개발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단넷을 지원한다 혹은 뭐 모노가 이제 단넷 형태 레이어다 그리고 그 위에서 API들을 직접 호출할 수도 있지만 단넷에서 수행될 수 있는 API도 쓸 수가 있겠죠. 여러 형태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이런 거를 제가 좀 한번 비교를 여러분이 좀 해봐 주십사 준비를 했는데요. 뭐 하는 거냐면
RSS 있잖아요. RSS 아시죠? 그거 예, RSS 그 XML 데이터 읽어가지고 그거 그냥 한번 이렇게 출력을 쭉 해주는 그런 간단한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안드로이드 쪽은 제가 미리 좀 만들어놨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HTTP 가지고 RSS URL로부터 데이터 갖고 오는 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되겠죠. 머릿속에서 생각이 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XML 파싱 해가지고 아이템 뭐 이런 거 뽑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타이틀 갖고 오고 이런 작업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인딩 뭐 이런 절차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코드로 조금 살펴보니까 예제도 있고 살펴보니까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파서 쪽에 이런 걸 넣어놨는데 HTTP 클라이언트 가져와서 이거 한번 보시죠. 이쪽에 get XML from URL이라 그래서 URL 주변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HTTP 클라이언트 하나 갖고 와서 거기서 execute URL 줘가지고 그리고 entity이죠. HTTP entity 받아서 XML 받아서 리턴하는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네, 뭐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4.0부터인가요? 안드로이드 4.대인가요? 메인 스레드 수행 못하게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것을 뭐 다른 형태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비동기로 어싱크 태스크 여기 상속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죠. 네,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것만 있으면 안 되고 XML 이제 파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큐먼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XML 도큐먼트 만들려면 뭐 또 일련의 작업들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큐먼트 만들고 그리고 아까 받아왔던 XML 스트링 받아가지고 도큐먼트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서를 본격적으로 돌려서 엘리먼트 값 빼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너머레이션 돌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잘못 짠 거 아니죠? 뭐 이렇게 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디지 코드를 보면은 이건 이제 뭐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 좀 하고 그리고 받아와서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자체는 그냥 RSS 뭘 갖고 와가지고 타이틀 하나 뽑아오고 그게 이제 퍼블리싱 된 날짜 요 두 개 뽑아가지고 화면에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NET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은 API가 상당히 강력하죠. 자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SDK의 구현 철학들이 잘 조합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API 군들을 굉장히 잘게 쪼개놓고 그것들을 조합했을 때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식으로 SDK가 일반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거 처음에 이제 진입하기가 힘든 것은 여러 형태의 그 클래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 가능한지를 사실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디자인 패턴들이 자바에서 강력하게 또 힘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바에서.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스트림을 받아왔는데 그 스트림을 인풋 스트림 리더로 바꿔가지고 다시 버퍼드 리더로 바꾼 다음에 라인을 뽑아오는 그죠? 각각들을 세밀하게 나눠놓고 그것들을 잘 조합해 쓰는 구조가 자바 SDK 일반적인 구성이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C샵이나 .NET은 조금 철학이 다르죠. 어떠냐면은 가능하면 그 안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서 혹은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기능 셋을 다 제공하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의 목록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죠?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좀 심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브젝트 하나만 알면 웬만이 되니까. 그래서 뭐 그것은 사실은 디자인의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 개의 장점들을 잘 혼용했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코드를 요런 코드들을 C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제가 어떤 걸 쓸지 좀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이제 아까 안드로이드에서 자바에서 프로그램했던 패턴들을 살펴보면 이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버리죠. 네, 코드만 그냥 보여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요? XML 갖고 와서 HTTP로 XML 갖고 와서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XML 도큐먼트 만들어서 빼오는 거죠. 근데 이제 C샵이나 .NET 프레임워크 SDK들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URL만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걸로 갖고 와보죠. 뭘 제가 갖고 왔었냐면은 여기 있네요. 요거 URL을 여기서부터 이제 RSS를 갖고 올 거거든요. 예, 이렇게 써주시면은
그냥 HTTP 붙어가지고 저 URL을 갖고 와서요. URL에 있는 XML 갖고 와서요. XML 도큐멘트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한 줄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하고요. 이제 파싱 해야 되잖아요. 그죠? XML 만들어줬다고 제가 말했으니까 그 XML에서 파싱을 해야 되죠. 근데 RSS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RSS 구조는 뭐 위에 쭉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이템이거든요. 그 아이템 밑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뭐 타이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게 pub date 뭐 이런 이름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쓰죠. 그리고 뭐 대략 이런 구조입니다. 예, 이런 구조거든요. 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요 정도니까 이것만 일단 있다고 보시죠. 그리고 좀 더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필요한 거는 지금 아이템이라는 엘리먼트 이하에 있는 타이틀과 pub date만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쿼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XML 형태를 위로부터 아래로 쫙 스캔해 나가면 찾을 수도 있고 XPath를 찾아가지고 딱 걸러낼 수도 있죠. 근데 MS는 이런 쪽의 기능에 조금 충실하게 잘 만들어 놓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링크라는 기능이거든요. 그 링크 기능을 이용하면 어떻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링크는 LINQ라고 씁니다. 링크라고는 읽지 않고 링크라고 읽는데 그 언어적인 명세의 그 뭐랄까요 가치는 특정 데이터를 내가 뽑아낼 때 어떤 큰 컬렉션으로부터 일부를 뽑아낼 때에 마치 데이터베이스의 쿼리와 유사한 형태로 문장을 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 형태의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템에서 타이틀하고 pub 데이터 두 개만 뽑아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컬렉션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result set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거 컬렉션입니다. 근데 타입이 뭔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bar라고 썼습니다. 명시적으로 쓰지 않아도 이 꼴의 좌측, 우측을 보고 왼쪽에 있는 변수의 타입을 인퍼런싱, 추론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디서부터 갖고 올래? 뭐 이런 얘기가 돼야겠죠. 그래서 from row, 그러니까 row를 갖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갖고 오냐면 RSS로 갖고 올 건데 RSS 안에 있는 items로부터 갖고 옵니다. 아이템.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각각의 아이템들을 돌면서 row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row에서 뭔가를 빼와야 되죠. row에서 뭘 빼오면 되나요? 타이틀하고 pub date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뽑아올 거냐면 select로 뽑아오는데요.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랄까요, 아이템, 뭐 아이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는 타이틀, pub date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이거 한 번 쓰고 말 거 아니에요, 타입을. 그러니까 굳이 뭐 명시적으로 만들지 말고 바로 그냥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프로퍼티 안에다가 어떤 값을 줄 거냐, 어떤 멤버 베리어블을 줄 거냐면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액세스 가능한 멤버 베리어블 하나 정의하고요. 거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row에 엘리먼트에 뭐 넣을 것 같습니까? 타이틀에 value. 예, 이렇게만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ub date라는 이름으로 멤버 베리어블 주고 똑같이 row 엘리먼트에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뭘 하는 거냐? 타이틀하고 pub date라는 멤버 베리어블을 가진 어느것의 타입을 만들고 그 타입의 인스턴스들을 쭉 만드는 거죠. 이 from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컬렉션에 result set으로 넣었어요. result set은 컬렉션입니다. 그럼 컬렉션을 이너버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for each라는 구문을 써가지고요. 타입을 모를 때는 뒤쪽부터 추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로그캣 써볼까요? 로그캣 쓰려면 어떻게 로그다 이렇게 쓰나요? 자바에 제공하는 거죠. 근데 i가 아니고 그냥 info라고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네, 그래서 each에 여기 보시면 타입 인퍼런싱이 됐죠. each라는 게 지금 무슨 타입인지 우리가 정의를 안 했는데 그 안에 타이틀하고 pub date가 이미 들어있잖아요. 그죠? 타이틀, 콤마.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10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1줄이네. 11줄 정도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 했던 그 작업과 똑같은 내용을 사실 하는 거죠. 뒤쪽에는 물론 이제 그 바인딩과 관련된 코드들이 추가돼야겠지만 코드를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워졌나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기능을 쓸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작년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썼던 글만 좀 뽑아보고 싶어. 이런 것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DB 쿼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간단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웨어절 걸어가지고 조건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바나 다른 언어를 쓰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죠? 중간에 if문 넣어가지고 컬렉션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로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링크 구문은 또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날짜를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웨어절을 여기다 그렇게 걸 수 있어요. 웨어절을 거는데 제가 날짜를 뽑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pub date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래 로우에서 pub date를 뽑아가지고 잠깐만요. 로우에 죄송합니다. 이거 바꿔주죠. 이게 스트링이거든요. 스트링이니까 날짜로 바꿔야죠. daytime pass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타임 형태로 내용이 바뀌게 되고요. 이 pub date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pub date가 new의 daytime에 2012년 1월 1일보다 크고 and pub date가 date죠. 크고 작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2년 12월 31일 그냥 1월 하죠. 1월 1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좀 잘 안 보이니까 옮겨오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 사이에 퍼블리싱 된 내용을 싹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너머레이션 해서 로우 캐시에 출력하는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생산성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SDK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른 형태의 SDK를 한번 살펴보고 랭귀지를 살펴보면 내가 떴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아까 아마 뭐 물론 이제 익숙함에 따라서 그것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클립스의 안드로이드 SDK를 써서 약간은 복잡한 형태의 코드를 뭐 쓰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이제 랭귀지를 좀 다르게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그 랭귀지가 제공해주는 장점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C# 5.9에 들어가는 이제 어싱크 뭐 이런 패턴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유니티 한번 보시죠. 유니티는 유니티의 이제 접근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인데 이 툴은 뭐냐면 샘플은 뭐냐면 유니티에 원래 설치하면 디폴트 샘플이잖아요. 앵그리봇인가 그럴 거예요. 앵그리 이렇게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클릭을 해서 프로퍼티를 조정을 하거나 프로퍼티를 조정을 하거나 혹은 스크립트를 이제 C#이나 자바스크립트 등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게임을 해볼 수도 있죠. 해볼까요? 게임을 이렇게 딱 플레이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야,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게임은 잼뱅이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빌드하고 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드 세팅을 보시면은 지금 내가 오서링한 게임을 어떤 플랫폼에서 수행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유니티에서 개발한 걸 웹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HTML, 자바스크립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PC에서 우리 전통적인 윈도우 7까지 그런 PC 머신에서도 생성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안드로이드도 있죠. 그래서 유니티로 개발하시면 안드로이드에서 게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 iOS, 엑스박스. 그리고 또 아주 신나는 것은 윈도우 스토어 앱과 윈도우 폰 앱도 있죠. 그래서 제가 윈도우 스토어 앱을 뭐 들어보셨는지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윈도우 스토어 앱용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놨어요, 미리.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죠. 네. 이런 프로젝트가 유니티에서 그 윈도우 8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유니티에서 익스포트를 하면 이런 구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티가 필요한 여러 형태의 DLL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주고 게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들도 일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8에 특화된 기능셋을 내가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C++를 하거나 C#으로 하거나 이거 추가 쭉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쭉 하신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그것은 이제 윈도우 8에서 수행된 어플리케이션이 되죠. 제가 컴파일 해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그 게임이죠. 네. 총알은 어떻게 쏘나요? 마우스로 하나요? 아,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소리가 안 나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네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8용 게임을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니티 같은 형태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도 상당히 게임 개발자에게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티를 이용해서 게임을 오서링하고 그것을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에 맞는 형태의 기능셋을 추가하는 겁니다. 윈도우 8이 있다 그러면 윈도우 8에 기능셋 추가하고 뭐 안드로이드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기능셋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윈도우 8 앱을 유니티로 만드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윈도우 8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윈도우 7까지는 우리가 뭐 특별히 윈도우 7을 뭐 특정 모드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바 없죠. 근데 윈도우 8이 나오면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수행되는 어떤 모형들을 데스크탑 모드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윈도우 8에 새로 추가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모형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 8 스토어 앱이라고 부릅니다. 별로 뭐 이름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스토어 앱이라고 그냥 줄여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스토어 앱, 데스크탑 앱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앱의 개발은 그 전통적인 방식을 똑같이 하고 그리고 스토어 앱은 또 다른 형태의 API와 또 다른 형태의 기술셋을 조금 필요로 합니다. PC가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 2012년도에 전 세계 PC 출하량을 보면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억 5천만 대 정도가 나갔어요. 아까 이제 안드로이드가 물론 4억 대를 훨씬 넘었지만 PC보다 더 출하량이 많죠. 근데 PC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대 정도가 나가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올해 한 10% 정도 그 전체 판매량이 줄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지만 10% 15%가 줄어도 3억 대를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그죠? 안드로이드만 포커싱 할 게 아니라 PC 쪽도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고 마켓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시되는 그 PC 출하량의 92%가 윈도우죠. 예, 물론 나머지는 이제 맥OS도 일부 있고 합니다만은, 리눅스도 있고 합니다만은, 출하량이 92%니까 그냥 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92%가 윈도우를 탑재하고 있죠. 시장 지표를 좀 살펴보면 윈도우 8은요, 2012년 10월 26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각 뭐 한 6, 7개월 됐나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 데스크탑 OS의 3.5%가 윈도우 8으로 수행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5% 정도 수준에서 윈도우 8이 수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타블렛 시장의 7.4% 정도가 윈도우 8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놀라운데요. 한국에서는 그 타블렛이 작년에 150만 대가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75만 대가 안드로이드 타블렛이고 또 다른 75만 대가 애플에서 만든 아이패드입니다. 근데 2013년 Q1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지표를 살펴보면요. 윈도우 8에 탑재된 타블렛이 전체 타블렛 시장에서 2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미 안드로이드 타블렛의 판매량을 넘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가 약 21% 정도 타블렛 시장에서는 팔리고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가 57%, 한 절반 정도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타블렛은 이미 윈도우 8이 안드로이드를 초월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개발자니까 이제 사용법에 대한 얘기는 뭐 좀 안 드릴 것 같고 안 드리고 플랫폼 좀 특이성을 좀 보시죠. 제가 터치로 좀 조작을 할 텐데 이것을 라이브 타일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제 아이콘들의 역할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을 런치하는 용도 그리고 아이폰에서는 숫자 정도 1, 2, 3, 4 이렇게 추가해 주는 정도로 쓰였다 그러면
윈도우 8의 이 라이브 타일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정보의 채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를 한번 보시죠. 2,2 보시면은 이게 주식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초록색 2,2요. 네, 보시면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지수가 나오고 있죠. 그죠? 뭐 이렇게 뭐 기사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저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실시간으로 저런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이브 타일이 단순히 어떤 어플리케이션 런칭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고 있지만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이 마치 계속해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브 타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타일을 수행을 해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형태로 구동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수행이 되고 그 안에서 죄송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뭐 뉴스를 바라본다거나 주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프로그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여기에 딱 적합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에 뭐 타이틀바나 이런 게 잘 없죠. 전체 화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좀 특이성이라 그러면은 사용성에 있어서 특이성이라 그러면 우측에서 이렇게 참이라고 불리는 메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거나 특정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제 주식을 한번 띄워보고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찾고 싶을 경우에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에 검색이 있죠.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신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뭐 검색 이렇게 눌러가지고 검색 기능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는 검색을 이용해서 여기서 바로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MSFT인데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바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앱을 수행하고 제가 검색 메뉴로 가서 MSFT를 쳤죠. 그럼 이제 그 앱 내에서 검색이 수행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나타나는 거죠. 예. 이번 주는 참 안 좋네요. 하지만 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혹은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때는 뭐 그 사실 컨텍스트를 좀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어 MSFT를 검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MSFT와 관련된 그림을 사실 좀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혹은 MSFT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뭐 찾아보고서 메일을 보내고 싶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한번 수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MSFT를 찾는데 MSFT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MSFT를 한번 검색을 해본다든지, 그럼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검색을 해서 MSFT에 관한 정보를 보내주어지는 거죠. 혹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금융을 눌러가지고 MSFT의 주가를 뭐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MSFT 날씨는 없겠습니다만 MSFT와 관련 뉴스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색이라는 것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머물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 레벨로 검색이라는 기능을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검색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검색은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기능을 플랫폼 쪽으로 노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검색을 통해서 사용자의 컴퓨터 이용 패턴을 조금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재미난 게 이제 금방 검색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쉐어인데요.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정보를 주고받거나 공유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있고 기타 등등의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 공유라는 기능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뭔가요? 컷 앤 페이스트죠. 어플리케이션에서 컷 with paste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 검색 이런 공유 기능들도 윈도우즈의 플랫폼 레벨로 좀 익스포드 좀 빼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다른 쪽으로 공유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금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았잖아요. 이 정보를 내가 트위터에 좀 올려보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컷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URL 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들어가서 페이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쉐어를 딱 누르게 되면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앱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를 누르게 되면 이 정보에 관한 내용이 트위터로 보낼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트윗을 누르게 되면 트위터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혹은 내가 이 MSFT 주가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에게 팔아도 되겠어? 좀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메일로 해가지고
이메일 어드레스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죠? 바로 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서 정말 나오네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의 공유도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플랫폼 레벨로 조금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뭐 그 디바이스나 설정 이런 부분에 있어도 일부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발자에게는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뭐 윈도우 8 개발자 관련해서 오늘 윈도우 8 잠깐 봤고요. 다음으로 개발자니까 좀 개발을 봐야죠. 뭐 어떻게 개발하는 거냐? 그 윈도우 8은 이제 윈도우 8은 개발 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 8이 필요합니다. 윈도우 8 왜 그러냐면 얘가 개발할 때 쓰는 SDK가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윈도우 8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윈도우 8용 스토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툴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2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쓰시면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개발 툴입니다. 뭐 이클립스 물론 좋습니다만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금 나온 지가 C++의 기능만 생각한다 그러면 20년이 됐습니다. 92년부터 나왔으니까요. 그 외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런치된 거는 시간이 조금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만 C++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툴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의 피드백을 많이 반영해서 계속해서 기능을 개선하고 있고, 이제는 좀 업데이트 주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보통 서비스 팩 1, 서비스 팩 2 이렇게 나왔잖아요.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완전히 바꿔가지고 한 4, 5개월에 한 번씩 일종의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1, 업데이트 2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업데이트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3가 지금 CTP 버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생각에는 업데이트 주기가 한 4, 5개월 정도로 확 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기존에 이제 데스크탑 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형이 딱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파이어폭스나 크롬 등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HTML,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윈3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시는 거는 어떻게 쓰셨나요? C나 C++ 이거 주로 많이 썼잖아요. 물론 이제 C# 가지고 또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NET 프레임워크나 실버라이트 이런 쪽에서 개발할 때는 주로 C#과 비주얼 베이직 랭귀지를 쓰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모형이었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스토어 앱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랭귀지는 C++, C#,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C++나 C# 비주얼 베이직을 쓰는 경우에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파인하는 랭귀지로 XAML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XML 마크업 랭귀지. XAML인데 XML Application Markup Language인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Extensible Application Markup Language입니다. 저건데 이제 마치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 개발하실 때 XML 쓰시는 거랑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기능이 강력하죠. 바인딩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크업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표기한다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예전은 이제 C#이나 비주얼 베이직에서만 이런 걸 기능을 썼는데 이제는 C++를 이용하실 때에도 똑같이 XAML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와 HTML, CSS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스토어 앱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금융 앱 있죠? 그거는 HTML, 자바스크립트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C나 C++, C# 비주얼 베이직 어떤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기술적으로 조금 신기하다,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그 밑에 있는 위날티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SDK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랭귀지의 디펜던시를 줍니다. 예를 들면 C++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용자에게 SDK를 제공하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C++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개발자에게 SDK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걸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DK나 어떤 컴포넌트 등을 만들어서 제공할 때는 일반적으로 랭귀지 디펜던시를 굉장히 크게 따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이 있어서 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이너리 포맷이지만 뭐 여러 형태의 랭귀지 쓸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 위날티는 정말 놀라운 것이 서로 다른 완전히 체계가 다른 랭귀지들, 예를 들면 스태틱 랭귀지, C++ 같은 랭귀지, 네이티브 랭귀지, 그리고 C#이나 비주얼 베이직 같은 매니지드 랭귀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다이나믹 랭귀지,
그 철학이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언어를 동일한 API 군 WinRT를 이용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니 C나 C++ 개발자가 쓴 API와 C# 비주얼 베이직 개발자가 쓴 API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쓴 API가 똑같다는 거죠. 예, WinRT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변화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윈도우 A 스토어 앱을 개발할 때는 WinRT API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랭귀지를 세 가지 형태의 랭귀지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C++, 뭐 C# 비주얼 베이직,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티오베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월 단위로 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도대체 언어들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냐에 대한 지표들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2012년도 아마 전체 보고서로 제 기억이 되는데 C 언어가 한 18.93% 정도를 쓰고 있고요. 여전히 1등이고 자바가 16.35% 정도의 개발자가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내려와 보면 C++가 9.33, 뭐 자바스크립트가 1.36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16.35%, 오브젝트-C가 9.54%의 개발자들이 쓴 언어인데 윈도우 스토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언어, 즉 C++, C#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을 다 묶어보니 약 37.1% 정도가 되더라는 얘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개발자 중에 약 3분의 1은 추가적인 언어를 배우지 않고 스토어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오브젝트-C iOS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브젝트-C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체를 배우는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어 앱 같은 경우는 일반 개발자들이 이렇게 진입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마 여러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스토어 앱을 개발하시는 언어군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적인 내용인데 잠깐 한 번만 살펴보죠. 그래서 네이티브 매니지드 다이나믹 랭귀지 다 지원한다. 그리고 함수의 70%가 비동기로 작성되어 있다. 최근에 안드로이드도 이제 비동기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WinRT는 윈도우 스토어가 일부다. 거고. C++로 개발할 수 있다. C샵도 된다. 자바스크립트 된다. 나중에 자료는 내가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다. 이건 넘어가시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개발하는 건지, 정말 개발이 되는 건지,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여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제가 설치했고, 머신이 윈도우 8에 있으니까 스토어 앱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만만한 이제 C샵으로 한번 한다 그러면 C샵에 윈도우 스토어를 가서 블랭크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블랭크로 하죠. 이렇게 하시면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소스 코드가 나오죠. 그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UI를 표현하는 XAML, XAML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요 XAML과 붙어 있는 CS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C샵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클립스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각하신다면 어떨까요? XML 있는 거고, 여기 자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조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쪽에 있는 UI가 이제 이런 구조죠. 그래서 편집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튼 추가하고 싶다 그러시면 버튼 여기다 써도 되고, UI가 좀 작아서요.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버튼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클립스에 있는 편집 툴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편한 건 검색 같은 기능이 잘 되니까 이게 프로퍼티도 이렇게 폰트 이렇게 찾아가지고 너무 작네요. 폰트를 이렇게 좀 키워볼 수도 있죠. 키워볼 수도 있고, 혹은 이 레이아웃도 정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샥 돌려버릴 수도 있죠. 돌려놓고 좀 이게 너무 공격적인가요? 버튼이 너무 공격적인데요.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고, 또 이벤트 핸들러를 붙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들은 일반적으로 좀 접근성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죠. 그래서 버튼 이벤트 핸들러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면
UI pop-up 메시지 박스 여기는 뉴의 다이얼로그 hello 하고 sync 아까 이제 비동기 얘기 드렸는데 이게 비동기 함수거든요. 비동기 함수를 쓰기 위해서 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비동기가 예전부터 기능셋이 제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의 동기 패턴과 비동기 패턴의 코드 체계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비동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이 안 보이고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코드를 막 뛰어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전체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쭉 흐르지가 않습니다. 비동기 프로그램의 단점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싱크하고 어웨이트 같은 키워드를 추가해서 이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 동기 코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비동기 코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코드가 깔끔해집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똑같이 수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메시지 박스 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신나는 것은 아까 잠깐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렌드라는 저희 그 에디팅 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개발했던 그 프로젝트 제멀 파일을 블렌드라는 편집 툴을 편집들어서 그대로 내용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버튼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다른 거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종료하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 읽어서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미지 편집이나 전체 UI 편집 같은 것들은 블렌드라는 툴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코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해서 붙인 형태가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협업 관계에서 상당히 장점으로 또 그 쓰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